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변시대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세 분 오늘도 함께하는데요. 자, 가나다 순에 의해서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가나다 순에 의해서 손정혜 변호사님은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일관성이 있어. 예. 일관성이. 자, 시옷에 이어서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예. 많이 죄송하죠. 그러게요. 예. 누구 하나는 빠졌어야 되는데 하필 뒤에도 또 다 나왔네요. 오늘은. 3변시대로 이름 바꾸면 그럴까요? 아예?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료를 빼죠. 뭐 누구 한 사람. 난안 뺄 거예요. 예? 안 뺄 거예요? 난 못했잖아. 작출합시다. 네. 아, 드러내야겠네 아무래도. 자, 그럼 이정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네. 재판 때문에 못 나왔었잖아요. 그 당연히 방송도 못 들었거든요. 예. 지난주에 손정혜 변호사님 오셨어요. 임방글 변호사. 이제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네. 가나다 순으로 그다음 임방글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왜 거기서 얘기를 하세요? 예. 아니, 못 예.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유감스럽게도 손 변호사님이 전날 화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도 또 한 주 동안의 주요 법조 이슈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정작 휴대전화를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에 경찰이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기각시켰던 검찰.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휴대전화 찾으러 갔다잖아요. 아 진짜. 자기도 그렇지. 근데 있겠어요 휴대전화가? 거기?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저 우리 용디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어디 있어요? 저기 버리기도 했고. 그죠. 예. 네. 오래돼가지고. 어디 있는지는 알죠. 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차에다 뒀든지. 버렸다면은 뭐 어딘가에 가 그러니까 있겠죠. 내가 예. 그거를 버렸든지. 예. 아니면 누굴 줬든지 안단 말이에요. 행방을. 제 휴대전화는요. 저희 저 화장대 윗서랍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를 압수수색하실 일 있으면 경찰이랑 검찰 관계자분들은 거기서 가져가시면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안단 말이죠. 예. 알았어요. 네. 알아요. 이재명 아니, 지사 아는 대상이 쓸모없다는 점이에요. 휴대전화의 빛이에요. 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예. 저 뭐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 네. 검찰 관계자 여러분. 근데 이재명 지사 휴대전화 행방 특히 아이폰 물었을 때 행방을 명확히 얘기를 안 해요. 네. 워딩을 잘 보시면 그때 바꾸긴 했는데 선거 때 우리 이제 공용폰으로 뭐 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내가 회수를 했는지 실제로 그걸 썼다는 건지 뭐 버렸다는 건지 네. 명확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그 행방에 대해서. 그죠? 근데 행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집에 가봤더니 휴대폰 전화가 딱 나오면 얼마나 웃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몰랐다고 하면 집에 있는 거나 자기 집무실에 있는 걸 몰랐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그 말이 예. 진실이면 예. 집에 당연히 없겠죠. 집에 있는 걸 어떻게 몰라요. 네. 집 무슨 500평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그리고 배경궁이지. 개인 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B 하고. 예. 뭐 궁은 뭐 10평을 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찌 됐건. 측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저 행방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예. 즉 숨겼다고 하면 그럼 그걸 집이나 집무실에 숨기겠습니까? 땅에다 묻어놨든지 어디 갖다 놨겠지? 그러니까 집에 없는 건 명확 가능한 거죠. 근데 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확보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집이랑 집무실이지 뭐 어디 뭐 옥수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를 하겠어요? 옥수동? 행당동 할 수도 있는 것도 그냥 여러 가지 어떻게 알아? 압구정동을 할 수 어떻게 있는 알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우리 유력한 저 그냥 하나가 제2의 옥수동인데. 저 그냥 동 한 건데 서울에 있는 거. 근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뭐냐면 일단 김 변호사 얘기처럼 그럼 뭐 검찰이 집무실이나 사무실 집 같은 걸 본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뭐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그 동안에는 2013년에 안드로이드 폰 하나 그리고 2016년에 아이폰을 갈았다가 또 올해 4월에 아이폰을 새 걸로 바꿨다 했는데 중간에 한 대가 안드로이드 폰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 그거를 최근에 쓰질 않고 있다가 사용한 흔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김혜경 씨 사건이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왜 이재명 지사를 신체 압수수색을 하고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죠. 경기도 도지사 집무실을. 거기에 영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뭔가 이재명 지사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내지는 이 지사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니까
거기 영장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최소한 소명전에 나오니까 영장을 내주지 법원이 그냥 검찰 거기다 한번 보세요라고 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최근에 아현 지사 KT 화재 때문에 네. 피해 보상 사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가입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가입자들도 그곳에 있다가 이게 사용을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겹치면 아이폰이든 뭐든 전화번호가 있고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여기를 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집무실이나 자택에서도 이런 것들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 지사 집무실에서도 썼을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트위터 계정주의 누군가를 이 계정 주인만을 찾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IP를 안 쓰더라도 데이터 흐름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저는 그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예. 양 변호사님 진짜 똑똑해요. 또 아니 이정열 그 기사 나온 게 다 저랑은 레벨이 달라. 예.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이정열 변호사님은 소송 대리인이시란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이슈를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제 압수수색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앵커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긴 한데. 예. 아 근데 아까 두 분한테 앵커께서 들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세요 왜? 무슨 뭐 9월에 경찰이 청구했을 때 검찰이 기각했는데 이번에 나선 이유는 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답변을 해야지. 저 지금 알았어. 진짜 9월에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시켰어요. 아니 저는 지금 추측한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새로운 사용 흔적이 나온 게 네. 아니냐. 이게 저는 이게 진짜 저는 이럴 거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왜 이재명 지사가 처음 휴대폰 저는 아이폰 얘기 나왔을 때 왜 경찰이 최근에야 이미 제출하라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민감령 청구하는 얘기가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 못할 사정이니까 뻔하죠.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검찰에서 잘렸거나 법원에서 잘렸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9월에 경찰이 청구했을 때 검찰이 기각을 시켰다. 이거 저는 왜 이거를 검찰에서 기각시키면 저는 납득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청구를 했을 때 그럼 검찰 입장에서 좀 긴가민가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는데 이거를 검찰 선에서 잘랐다? 전 납득이 안 가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굳이 추정하자면 네. 아까 저 양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귀를 잡는 한마디. 왜 이재명 지사 집무실을 영장을 내줬을까? 혹시 이재명 지사가 집무실에서 뭔가 올린 것 같은 어떤 흔적을 경찰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 일심동체라도 김혜경과 이재명은 별개의 사람인데 집도 아니고 또 현직 도지사 집무실을 들어간다는 거 뭔가 흔적을 좀 잡은 게 아닐까라는 네. 양 변호사 얘기. 근데 이 변호사님 표정이요 뭔가 아는 표정이에요 지금. 아닌가 보다. 모르겠어. 뭔가 아는 표정이야 지금. 아니요 알지 털어놓으세요. 자백하세요 빨리. 그러니까 두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이제 앵커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이제 대리인이라서 저는 사실 진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삼변시대 자체가 어떤 토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저 이제 다음 주에 또 재판 있어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근데 다음 주는 좀 늦을 것도 같고 다음 주라도 네. 다음 주에는 아직 뭐 재판 잡힌 건 없는데 예.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삼변시대인데 이 자리에 나 변호사님 나오셨으면 제가 예. 빠질게요. 아니 저는 뭐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이제 저를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이제 그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추진이 되면은 이렇게 뭐 그러신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오해가 정말 그냥 오해가 아니고 맞는 거일 수도 있으니 그냥 이 자리에 오셔서 얘기하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나 변호사라는 것은 김혜경 씨 변호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를 가리키는 두 분이 나서 하면 거의 뭐 레너드와 헌지의 대결 이후로 최고의 빅매치인 거죠. 아무튼 아무튼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소송 대리인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우리 문파 적폐 마치고 이제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해경군 김씨 사건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갔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때도 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이 해경군 김씨 사건이 이제 검찰에 송치됐잖아요. 예. 그 담당 검사님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해경구 김씨 사건을 수사를 했던 경찰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희가 그 경찰관을 상대로 또 고발한 게 있어요. 예. 그거랑 묻어가지고 이제 그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님한테 뭐 경찰 소스 뭐 운운하셨을 때 그때 그 소스가 된 경찰도 고발을 했고. 근데 묘하게 근데 그 직무유기 사건 고발하면서 저희가 고발장에 뭐라고 썼냐면. 예. 이게 왜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혀 이제 수사 과정을 모르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직무유기의 하나의 징표로서 이 양반이 우리가 그 해경군 김씨 사건 고발장에다가 그 트위터 로고 있는 그거 다 붙여서 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그러니까 이분은 휴대전화로 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해경군 계정이 폭파가 될 때 그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들어가서 인증 문자를 보내라는 걸 계속 보냈다. 아마 문자 폭탄이 떨어졌을 거다 거기에. 그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면 나올 거다. 정말 그 번호로 문자가 폭탄이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분명히 트위터를 사용한 것 같으니 휴대전화 압수해야 된다. 근데 왜 이걸 압수수색을 안 하냐? 이걸 하나의 요건으로 넣었어요. 예, 예. 이거 이상하다. 예, 예.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다가 이 사건에서 지금 그 당시엔 그 사건을 검사님께서 수사 지휘를 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일단 규정에 의하면 고소고발 사건은 2달 안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쳐야 되고 수사를 그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 검사한테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가 고발한 것만 해도 넉 달이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럼 2번은 받다는 거 아니야 검사가 보면서. 보면 왜 이걸 안 했는지 당연히 문제를 삼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든가 즉시 송치하라고 하든가 뭔가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검사도 이상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 해경궁 사건의 담당 검사와 그 고발 사건의 담당 검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기보다 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조사하겠다고 검사님 딱 앉았는데 우린 당신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예, 예. 얘기를 했어요. 예. 보셨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추가 자료가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추가 자료를 내달라. 그래서 못 낸다.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 의뢰인들이 검찰도 믿지를 못하고 있다. 그 근거가 어떻게 이 담당 검사님을 의심한다고 이상하다고 여기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있다면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 검사님한테 같이 가냐 사건이. 이럴 수는 없다. 예, 이런데 예, 어떻게 예. 검찰을 믿냐. 못 예. 믿겠다. 네.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25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번호가 살아있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 계속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 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했는데 만약에 없는 번호면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요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신호가 그러니까 그냥 저기 안 가요. 안 받아요. 살아는 있는데 안 받아요. 살아 있는 거예요. 이 번호는. 그럼 이 살아 있는데 그러면 자 살아 있다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이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다?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걸 조사해 보면 되잖아요. 진짜 가입자 명의가 누구로 돼 있냐?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에 요금은 지금 누가 부담하고 있냐? 그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겠죠. 확신했을 거예요. 이자가 범인이다. 알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9월만 제가 이제 조사받으러 간 게 지금 11월이니까 그 지난 일요일 날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8초 동안인가. 오. 근데 그게 보통 우리 전화하면 연결음이 가잖아요. 연결음이 안 가고 그냥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요일 날 오전 10시 30 몇 분인가 그런데 전화로 뭘 하고 있었어. 하고 있다가 이게 뜨니까 자기 딴에는 거절한다고 거절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거 들어보면 숨소리만 나와요. 말이 안 나와. 근데 아무튼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 수사기관이라면 이건 추측이에요. 수사기관이라면 지금 가입자 내역하고 그 다음에 요금 누가 내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이거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감청영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연결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통화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위치 추적까지는 모르겠어요. 위치 추적을 하려면 제가 아이폰을 안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자체적으로 그걸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공한다면 그 폰이 잠시 켜져서 8초 동안에 연결이 됐던 그 장소가 아마 집무실일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설명돼요. 그 다음에 왜 그럼 영장이 나왔느냐? 자 가서 검사님 우리는 검사님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검사님 입장에서 뭐죄 잘하면 나도 고소하겠다. 나도 고발하겠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입자는 이렇게 돼 있고 위치 기반은 집무실이고 영장 청구했어요. 판사 보기에 이거 봐라. 얘네 우리도 고발할 수 있겠네. 판사 입장에서 안 그렇겠어요? 저는 영장 그러니까 추측이지만 어쨌든 제가 그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보면 27일 날 어제 압수수색했잖아요. 청구가 26일이에요. 통화 이루어진 건 25일이고. 흔적이 나오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위추적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그 집무실까지 했다면 위치 추적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잘 이게 모르겠어요. 지사 집무실을 왜 압수수색 영장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좀 그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에 보통 그날 나와요. 그날에 그 다음 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리 주말이 꼈더라 3일인가 4일 텀이 있었죠. 이걸 판사가 3, 4일 동안 고민할 정도인가? 라는. 아니 월요일 날 청구했다니까요. 아니 언론 보도 따르면 23일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월요일 날 청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월요일 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뭐 처음에 어제 이제 보도 나왔을 때는 아니면 날짜가 만약에 그러면 진짜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네. 저 조사받고 간 다음에 영장 청구했다는 얘긴데 아 그래요? 제가 협박한 거밖에 더. 그러면은 하나만 이정래 변호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아니 왜 나한테 보시는 거예요? 묻냐고요? 아니 9월에 경찰이 청구했는데 그때 기각시킨 이유는 검찰이? 그때는 그거죠. 이것도 추측인데. 네. 아 이거 어떡하냐. 녹음 꼭 해주세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오니 견해이고 아니, 지금은 자막 나갈 거예요? 예, 계속. 근데 이거 라디오라. 뭐 저기 아무튼 안 나가나? 아무튼 법원과 검찰이 범하고 있는 오류라고 하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지금 대상이 현직 도지사고 도지사의 부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래도 지위가 있는데 설마.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예우도 해드려야 되고 근데 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보니 자 덱하고 신체하고 뭐인데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가지고 진짜 가서 보니까 없으면 당연히 이거 뭐 과잉 수사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있기는 있어야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무슨 조그만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폰 없다. 어디로 간지 모른다였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영장을 청구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언론 플레이에 속았구나. 딱 그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혜경 씨가 사용한 폰이 알려진 것만 4대라고 하는데 없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너 청문회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저기 예.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재명 지사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저는 이재명 지사님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이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나 생각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차마 뭐 이렇게 숨겼다거나 이런 말씀 못 그건 거짓말은 못 해요. 차라리 숨길지언정. 이게 이런 걸 거예요. 근데 하나만 추가로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폰은 계속 그런 게 아까 전원이 들어왔었다 누가 사용하고 있다 그게 근데 뭐 본인 뭐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전화번호가 유지돼서 그대로 자기 계정이라면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폰은 클라우드가 있어서 위치 추적이 자기는 바로 실시간으로 가능하거든요. 전원이 켜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컴퓨터에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으면 내 전화기 내가 쓰는 것들을 다 어딘지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 본인 소유 거는. 아이폰 못 쓰겠네. 그러니까 본인만.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를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원이 들어왔고 누가 쓰고 있고 사용 중인 상태라면 못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폰은 그래요.
그래요? 예. 그거를 말씀 주셨는데 이거 하나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그 위치 그건가?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지 수사기관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압수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예. 열어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패스워드 같은 건 당연히 협조를 그러니까, 못했을 수도 있죠. 그 위치는 알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까지 나섰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이 예. 하셨던 것 같고요. 자, 그 어제 이재명 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반응과는 사뭇 다른 협조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압수수색으로 더 털릴 게 없다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집에 없는데 뭐 아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이거 그런가요? 그때 말로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 집에 없는 거를. 예. 그렇잖아요. 진짜 어디인지 몰라서 집에 없든 아니면 다른 데다 숨겼든 뭐 간에 집에 없는 거 명확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 무슨 이재명 지사가 뭐 큰일 났네 벌벌벌 떨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글쎄 근데 저는 아까 저 이정일 변호사 하신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나중에 어디서 탁 나왔을 때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는 법적인 것도 있지만 거짓말 논란도 이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정치인이니까 없앴어. 근데 뭐 나왔습니다. 그럼 거짓말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데 앞마당 땅 파보니까 나왔는데 거기 있었어? 나 몰랐는데 거기 어떻게 가 있지? 이런 식의 약간의 그런 저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뭐 아파트 사단이라도 뭐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 논란 피하기 위해서 없앴다고는 얘기 안 하는 거 모른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 2부 마치고 3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에 이어서 3부도 3변시대로 함께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정열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과거 트위터를 지우고 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증거인멸이 맞는 겁니까? 근데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구속하려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혐의자는 잠재적 피의자는 김혜경 씨지 일단 이 지사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사가 뭐 트위터를 삭제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또 구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피의자라고 하면 그럼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구속할까 말까 뭐 고민의 여지는 좀 되겠으나 현재 단계에서 아직 뭐 이 지사의 이것 때문에 구속은 좀 너무 나간 얘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트위터를 지우고 계신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이 지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설정만 안 보게. 저 앵커께서도 하시니까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한 건지 그건 모르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요거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웠다면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도 법조인이신데 그냥 안 보이게 비공개로만 해놓고도 증거인멸 아니면 아니 이거 나 지운 건 아니다. 인멸은 아니다. 네. 예, 그렇게 할 여지가 있죠. 저는 이 지사가 만약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하면 꼭 구속을 의미한 건 아니고 저는 얼마 전에 가정하지 마세요. 안민석 의원이 된다니까. 가정하지 마요. 자 이정열 변호사 일단 개인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그 안민석 의원이 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형 강제 의원 문제가 이 세상에 가장 크게 법적으로 다뤄갈 거다. 네. 저는 그 얘기가 정치적인 거 빼고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좀 맞을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저 그거 있었잖아요. 당시 분당 보건소장의 진술들. 그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봐요 저는. 예. 안 되는 형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만 가져와라. 그거는 사실은 압박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면 그렇게 봐요. 아 그렇죠.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디 상급자가 딱 와가지고 야 너 우를 예를 들까? 어쨌든 뭐 안 되는 이유로 1000가지를 대봐. 아니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PD님이 상급자죠. 아 그런가? 예. 청취율이 99%가 안 되는 이유로 1000가지 대봐. 그럼 뭐 99%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아마 법정 공방까지 있을 건데 그거는 저는 저 뭐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설사 이제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강요죄는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진술이 만약에 신빙성 있는 진실이라고 하면.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지난 주말에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이 부분은 다음 주쯤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소할 것 같은데요. 이거. 공직선거법은 뭐 공소시효라도 급하기 때문에 근데 직권남용 부분은
사실 공소시효 문제는 없거든요. 하지만 네. 뭐 같이 수사했고 네. 지금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아직 아, 멀었어요. 더 있어요? 아까 더 있다는 얘기는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아니 주장이신 그런 건 거고.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네. 기소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조사는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예.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뭐 보시는지. 당연히 기소하죠.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말씀 나왔는데 증거인멸. 사실 그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 일요일 날 뭐 저는 무지 힘들었지만 뭐 하여튼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직전까지 뭐라고 있었냐면 아 그만둘 뻔했던 사건 말씀하세요. 그만둘 뻔이 아니고 시쳇말로 하면 잘릴 뻔. 예. 전 잘린 걸로 알았었고 그때까지. 예. 하여튼 네. 그것 때문에 잠깐 중단이 돼서 제가 되게 그 시간이 아깝고 그 페이스와 리듬이 아까웠던 게 뭐냐면 그때까지 뭐라고 있었냐면은 증거인멸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이 정도 증거인멸하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키자 할 정도의 자료가 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모으고 있었고 또 하나는 범인 은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타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어느 선까지 이 범인 은닉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느 선이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언론인, 그다음 법조인, 종교인,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 그다음 시민단체 관계자 여기까지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가담돼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람까지 가담돼 있으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자료를 수집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게 딱 거기서 리듬이 깨져버린 게 저는 좀 아쉽긴 한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아까가 증거인멸도 증거인멸이지만 사실 진짜 뭐 이제 와서 얘긴데 제가 잠깐 3년 시대 쉬었던 적 있잖아요. 그게 그 존경하는 진짜 우리 저를 법률평론계에 데뷔시켜 주신 우리 김용민 교수님께서 아이고. 그때 예. 그 이제 그 김원준 총수님한테 뭐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게 좀 해경궁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제가 뭔 얘기했냐면 나와가지고 그때 뭐야 저 드루킹 이거 터진 게 해경궁 이거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제가 청취자들을 상대로 잘못된 제 견해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방송을 하차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래서 그 50대 남성은 어디 갔나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 한번 기자님들도 파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 어디로 갔나. 50대 남성?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거 범인 은닉 같은데 요번에 그 송 이어링스 그 송 시스터즈 그 하시는 거 봤죠? 보면서 야 저기에 뭔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단 고발 대리인으로서 얘기하신 걸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증거인멸은 뭐 명백한 거고 그리고 기소 같은 그거는 다만 이제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 좀 더 있지 않나. 근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통은요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를 기소하고 수사할 때 뭘 하냐면 그걸 해요. 돈. 왜냐하면 이게 전부 무죄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무죄까지는 용서할 수 있으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을 할 때도 꼭 횡령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도. 그래서 아마 돈 얘기 털 거거든요.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한다 하면 이건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하긴 정치인들 한테 돈 얘기 털기 시작하면은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좀 뭐 보셔야죠. 뭐 어떻게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청와대 사칭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지인을 사칭한 사기꾼이 붙잡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참 청와대 사칭, 그러니까 청와대 사칭 사기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아직 대통령이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아직이라니.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좋다고 좋다고 믿는 어쨌든 있는 거죠. 왜 이래? 예. 앞으로도 뭐 어쨌든 이게 뭐 이제 사건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임종석 씨 어떤 사람이 서울 구치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구치소 잡혀 있어 가지고 이제 제가 A 씨고 양지열 변호사가 B 씨예요. 둘 다 구치소 동기예요. 예. 여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그 구치소에 있는 동기한테 같이 있는 여자분한테 야 내가 임종석 실장을 됐다 잘하는데 나한테 얘기 잘하면 너 금방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요. 이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은 야 저거 제대로인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안에 있던 사람이 자기 딸한테 연락하는 거죠. 야 우리 간판 동기 누구 좀 만나봐. 임종석 실장이랑 잘 아니까 나를 사면시켜 줄 수 있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딸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딸을 만나요. 이 사기범이. 만나서 3천만 원을 받습니다. 3천만 원 받으면서 아 이거 특별사면 하려면 뭐 법무부도 여기도 뭐죠 식사 대접해야 되고 저기도 대접해야 되고 여기저기 우리가 기름칠 데가 많아. 그 3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예. 예.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충남 홍성의 금괴 사건. 그 뭔지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금괴 2만 톤이 발견된 거야. 충남 홍성에서 부산도 아니고 현 정부의 비자금 금괴가 맞네. 5조였나? 네, 6조. 네, 6조인가 5조의 금괴가 있다. 근데 금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사기죠. 그래서 충남 홍성에 비밀 창고 현 정부의 비밀 창고가 있는데 맞네. 거기 금괴가 5조에서 6조 문파 아닌 것 같은데요? 5조에서 6조의 금괴가 있다. 근데 이거를 꺼내려면 너한테 5천억을 주겠다. 꺼내면. 그러니까 작업하기 5억만 달라. 누굴 통해서 해야 되냐? 청와대 안 실장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청와대 실장 중에 안 씨 없잖아요. 임 씨 아니면 정 씨지.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5억을 받아가요. 그리고 이걸 또 하려면 미국 국무부 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자가 온다. 그 여비로 500만 원도 달라. 그래가지고 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5억을 가져갔어요. 청와대 사칭해가지고. 예.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지지율 좋다는 얘기는 왜 드리는 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임기 초반에 박 전 대통령 힘 좋을 때 뭐 이재만 당시 총무부장관 사칭해가지고 기업에 막 이재만인데 누구 좀 집어넣지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나타내 주는 건데 제왕적 대통령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측근이라면 청와대 실세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바뀔 때마다 임기 초에 항상 대통령 힘 줄 때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레임덕이 와서 힘이 없어지면 이런 사기가 안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아니 뭐 어차피 지금 청와대 바꿨는데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변 시대에서 바꿨는 데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예. 이게 이런 청와대 사칭 사기가 있고 없고 하는 것들이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어떤 굉장히 좀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영구집권 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그나저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양상이 심각해요. 윤장현 전 시장은 피해자긴 한데 그 이제 사기를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건데 공천기 전으로 그러니까 올해죠 지방선거 2018년 올해 지방선거 전으로 공천이 결정될 시점에 4억 5천만 원을 이제 하필이면 사기꾼한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도 지금 뭐 뒷말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 사기를 지신 분의 예. 능력이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윤장현 시장님의 약한 고리를 제대로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사실 광주시장으로 공천을 받았을 때 그때 김한길 안철수 체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한참 이제 광주시장은 사실 뭐 진짜 그냥 가는 자리였라고 다들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공천이 본선인 예선이 본선인 그런 자리였었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당시 대표가 윤장현 씨를 되게 밀었었어요. 그러니까 안 대표 완전 대표님의 사람으로 사실 인식이 돼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근데 이분이 친노 인사거든요. 누가요? 윤장현 시장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가지고 권양숙 여사님 얘기를 하면서 자제분들이 요새 어렵다 얘기하면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의 약한 고리를 안 거예요. 그 양반은. 예. 그러니까 사기꾼이. 예. 뭐 공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와가지고 근데 지금 그렇게 인식이 돼 있으니 뭐 이분이 그렇다 그래서 뭐 권양숙 여사님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제 그 친노라는 게 뭐냐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어떤 그 마음이라든가 생각이 뭐 실제로 이제 정치적인 위상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한국일보 오늘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지역에서는 윤장현 전 시장이 그 당시 시장이 현역 시장이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윤장현 시장 측근과 지인들은 공천과 관련해서 그 공천이 결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그 초였죠. 윤장현 시장 측근과 지인들이 한 말은 윤장현 시장이 신의 한 수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오늘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일단 의혹으로 제기하는 거는 그냥 의혹일 뿐이지만 사실 그게 성립이 되려면 권양숙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계에 암암리에 손을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 어쨌든 현역 시장이고 정치인이 그런 어떤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공천을 바라고 그렇게 돈을 건넸다?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오히려 지금 이정렬 변호사님 말씀하신 쪽이 더 가깝지 그게 신의 한 수라고 그 물어보지도 않고 4억 5천을 보냈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산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재산이 없으신 분이 의사인데도 의사예요. 시민사회 자격증만 있고 의사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민사회 운동하느라고. 그러니까 나름 그 방면으로 소신을 가지고 순수하게 지냈던 분인데 그런 야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대출받아서 돈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오늘 온갖 용어가 다 야매가 뭡니까 야매가. 그러니까 워낙 그런 일본 말을 의혹을 안 좋은 의혹을 제기하니까 사퇴하세요.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얘기인가를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자꾸 방송하는데 겐세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저는 이게 뭐 권 여사가 뭐 정치에 개입 이런 건 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권 여사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사기거나 당한 거니까 윤장현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이해는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해요. 그건 뭐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는데 권 여사가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딸이 사업이 어려워서 4억 5천 원 달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부인이 그 딸님 남편도 변호사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정도가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 저 같으면 지금 누가 권 여사랑 제일 가까운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재단에 있었던 김경수 뭐 지사라든지 아니면 뭐 백운희 비서관도 가깝죠. 어쨌든 권 여사하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서 아니 혹시 지금 여사님 생활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거 뭐냐라고 좀 확인해 볼 것 같거든요. 일종의 뭐 김경수 지사한테라도 왜냐하면 권 여사가 그 정도로 어렵다면 김경수 지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여간 권양숙 여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없죠. 상관없죠. 일입니다. 피해자예요. 권 여사 피해자예요. 근데 본인이 진짜 돈이 많아 한 100억 있으면 아이 그래 뭐 5억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덜컥 줬다? 그게 저는 권선아 사랑 상관없이 아니 저 윤장현 시장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니까 공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생각하는 진짜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나 그거를 모르면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딱 이해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나?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없었잖아요. 거래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머릿속에서. 못돼서 그런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또 김 변호사님 못되게 뭘 못돼요. 얼마나 훌륭한데. 이정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상식은 달라요. 근데 왜 체크도 안 해봤을 거야? 나는 체크가 아니 어디 불경스럽게 그런 걸 체크를 해. 그런 마음이 있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화는 직접 했어. 이 사기꾼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게 딱 그러면 일단 그래서 그게 상식적이긴 해요. 근데 야 이게 나한테까지 이러실 것 같으면 진짜 어려우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김경수 지사님한테 확인해 볼까? 야 근데 거기도 그럼 얘기를 했거나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걸로 봐선 진짜 힘들어서 정말 나한테 따로 부탁하시는 거구나. 오히려 김 지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불경스럽겠구나. 누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그런 대상은 못 가져봤죠.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분 얘기해서. 하여간 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보실 텐데
이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피해자들 그 심리는 뭔지 저한테 이거 왔던 얘기 이런 거 비슷한 얘기 왔던 거 원고에 없었네? 어저께 내가 얘기해줬는데 우리 샤이닝 작가분한테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서초동에서 변호사 처음 개업해서 서초동 갈 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네? 나름대로 그때는 적폐가 아니었던 시절이에요. 예. 본류에 메인스트림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예. 그 당시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적폐의 본류. 이거를 찾게 해주면 너한테 얼마 주겠다. 어허. 2조. 이야. 비자금 청와대. 통장 사본도 가져왔어요. 2조를 준다. 2조는 다 주는 건 아니죠. 통장 사본을. 이런 통장 사본은 변호사한테 많이 와요. 그래도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이에요. 왜냐면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에 제작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 항의 들어오잖아요. 정말요? 그랬어요? 나 노려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입료는 나중에 줄 테니까 이거 좀 착수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근데 진짜 2조가 찍혀있어요 이렇게 통장에. 왜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이냐면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이 청와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한글로 2조라고 쓴 거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청와대 갈비집 아니 갈비집 공식 자금을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했거든요. 그 이제 ATM기도 그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2조. 청나라 금괴도 왔었는데. 그래요. 태평천국 운동 때 만들었던. 지금 메일에도 들어있어요 저도. 그래요? 태평천국 운동 일주일 찾아주면 뭐 2천억 주겠다 이런 거 김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변호사로서 경험해 본 바는 없고 판사로서 이제 많이 봤죠. 수태 봤는데 진짜 사실 이게 판결문이나 공소장으로 써놓으면 그러니까 뭐 피고인은 피해자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얼마 왔다는 하면 이에 속은 거기가 항상 걸려요. 야 여기 어떻게 속냐? 무죄 아니야? 진짜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여기에 속냐? 근데 그 과정들을 쭉 보면 사기라고 하는 게 사실 단박에 속진 않아요. 늪에 한 발 한 발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늪에 들어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이제 고소가 되는 거지. 지금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늪에 계시면서 아니야 난 늪에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한테 아까 2조 말고 청나라 금괴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이 만들었던 금괴를 공산당 간부 다 나와요 그냥. 그래서 홍콩 어디에 이제 있다는 그 금괴 문제를 저한테 가져온 사람이 누구 저랑 되게 친한 당시에 모 언론사 기자였어요. 지금 그만뒀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자도 취재력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래 막 그러고 이제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수 있긴 있다는 거죠. 그 친구 저 아니었으면 지금 금괴 찾으러 홍콩 갔을 텐데 저 때문에 안 갔죠. 그 사람 인생을 바꿔놓고. 그럼요. 실제 있었던 거 아닐까? 태평천국 운동 금괴? 하여튼 청와대나 옛 혹은 현 권부를 둘러싼 이런 사기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사칭 사건인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이걸 한 경제신문이 받아 써서 보도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요? 한미 관계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진실은 모르겠는데 한미 관계 위기다 쉽게 얘기하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 겉으로는 좋아보고 청와대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안으로는 지금 거의 골물대로 골물 이런 내용의 보고서예요. 이거를 이제 신문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그럼요. 뭐 다 보도가 됐는데.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다. 그래서 이것을 딱 오픈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청와대는 즉각 반박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네가 받은 메일은 어떤 연구기관의 이메일을 계정을 도용해서 보낸 거다. 그리고 그 문건에는 청와대 문건이 아니다. 워터마크도 없고 뭐 출력자도 없고 이건 잘못된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출 경위라든지 아니면 그 신문을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아시아경제신문은 물러서지 않아요. 되게 이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리거든요. 아직 그 단독 기사 그대로 놔두고 아시아경제신문 입장에서 우리는 출처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출처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출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 아닙니까?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신문은 단독인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가 3시간 만에 확인해 보니까 연구원 이름을 사칭한 개인이 보낸 메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 메일을 다른 사람들도 좀 받아봤는데 이 신문은 무슨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냐면 그게 만약에 정말 사칭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보낸 거면
기자들이 외교안보 담당하는 기자들이 많은데 왜 우리만 줬겠느냐 거기서 받은 거 아니다라고까지 또 부인을 하고 있어서 지금 김태현 변호사 지적한 거는 왜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청와대 입장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게 드러나는데 이 신문은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 얘기는 예. 공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청와대 내부 검토 문건을 자기들이 입수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정도 청와대 강하게 나오면 뭔가 이제 수리 꼬리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텐데 이거를 끝까지 아니다. 우리는 정확한 출처다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그러니까 저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죠 저도. 근데 어쨌든 이 문건 내용이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전혀 반대 내용이니까요. 어떻게들 보시는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다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생각을 저는 알아주고 예. 다른 말씀보다는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건에 나오는 논의를 할 정도로 청와대는 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북 문제만 해도 지금 검토해야 될 거. 그다음에 특히 지금 대북 문제 관련해서 제일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유엔의 대북 제재거든요. 예. 그게 풀려야 뭐가 돼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거기에 상당히 초미의 그 관심사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으니까 유비무한 차원에서 한번 대비해 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 청와대가 지금 한가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팩트 체크가 간단한 부분이 청와대가 확인한 그 가짜 메일 있잖아요. 네. 그 메일의 내용하고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게 내부 문건일 가능성이 만약 일치하면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끄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넌센스 같아요. 누구 하나는 타격을 입는 거죠. 만약에 아시아경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게 되면 이거 사실은 외교에 관련된 문건들을 허위 잘못 보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엄청난 책임과 페널티를 물을 거고 아시아경제 얘기가 거기 잃을 거 별로 없어요. 아니 아시아경제 얘기가 맞다고 하면 청와대 내부에 기강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 아시아경제 말대로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전쟁 시나리오도 검토할 수도 있고 평화 시로 검토할 수도 있죠. 청와대 내부에서는 내부 검토는. 근데 진짜 그 문건이 밖으로 새어나온 거라고 하게 되면 그건 이거 사실은 외교 문서가 밖으로 새어나온 거니까 기강 문제, 문건 유출 문제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정열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변 시대 마무리하고 저는 4부에서